12번에 단 하나의 의문 때문에 뜻이 구별되는 두 개의 단어 쌍을 최소 대립쌍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분절 의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의문에는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분절 의문이 있고 장단이나 뭐 억양처럼 정확하게 끊어낼 수는 없는 비분절 의문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절 의문에 들어가는 건 자음이랑 모음이겠죠.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오랜만에 머리를 감았다. 제 얘긴데요. 이렇게 쓰신 다음에 의문을 그냥 그대로 나열하셔도 되고요. 의문 개수를 적어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22개. 음절은 10개. 어절은 세뭉탱이. 그 다음에 15번인데요. 자음의 좋은 방법에 어떠한 것들이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방법이라 하면은 이제 세로로 5가지 그대로 쓰시면 돼요. 파열, 파찰, 마찰, 비유 이렇게 5개입니다. 그 다음에 위치 가로로 5개. 겉에서부터 속으로 들어가죠. 입술, 잇몸, 센천, 여천, 목청입니다. 단모음을 나누는 분류기준 3가지. 높이랑 위치, 입술의 모양입니다. 혀의 높이, 입술 모양, 혀의 위치.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이중모음 관련 표준 발음법이죠. 제4항. 요 10가지는 단모음으로 발음을 합니다. 붙임, 외랑 위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이중모음으로 발음 가능. 근데 이중모음으로 발음해야 한다 적었으면 그건 오답입니다. 단모음으로 발음을 하되 이중모음도 가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제5항. 얘네들은 예? 네, 이중모음인데요. 다만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처는 처로 발음하는 겁니다. 얘로만 발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저를 가저, 다처를 다처, 쩌를 쩌 이렇게 하나씩 쓰셔야 됩니다. 예시 하나라도 쓰셨으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예나 리에 이외에 얘는 에, 로, 도 발음한다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예시에다가 계시다를 적었어. 그러면은 계시다랑 계시다가 둘 다 들어가야 되고요. 시계를 적었어. 시계랑 시계가 둘 다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로만 쓰시면 그건 오답입니다. 그 다음에 19번이죠. 의를 발음하는 4가지 방법. 제가 요거를 이제 쓰실 때 원칙과 허용을 구분해서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 조건은 첫 음절에 오는 의의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둘째 음절 이하에 오는 의의 경우, 세 번째는 관형격 조사 의의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음에다가 의가 붙는 경우. 이렇게 4가지잖아요. 첫 번째 글자에 의가 왔다. 그냥 무조건 의. 두 번째다. 의. 근데 이로 읽어도 된다. 세 번째 의. 근데 애로 읽어도 된다. 그 다음에 자음 무조건 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음 모음 체계표를 그려보는데요. 이쪽으로 가면 위치가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방법이 나오죠. 그리고 한 요쯤에 소리의 세기를 적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세소리 이렇게 3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여기에 맞게 이제 칸을 채운다고 하면은 그래서 요렇게 칸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뿌뿌뿌, 뜨뜨뜨, 쯔쯔쯔, 크크크 요거 다 들어가는 거고 위치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술, 잇몸, 센천, 여천, 목청 순서 파열, 파찰, 마찰, 비유 순서
모음입니다. 모음은 이쪽에 가로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치가 나와요. 근데 위치가 앞뒤죠. 전설, 후설. 그 다음에 그 전설, 후설에서 각각 입술 모양이 들어가요. 평순이냐 원순이냐 평순이냐 원순이냐가 각각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위치가 들어가요. 무슨 위치가 들어가요? 혀의 높이가 들어가요. 요렇게 높이가 들어가죠. 높이. 위치가 아니라. 그래서 쓰실 때는 뜨겁다 우동 뜨겁다 우동 이렇게 쓰시면 정답입니다. 주인 돌려주세요. 확인하시면서 이의 제기할 거 있으면 하세요. 과제 가져갈게요. 아, 이건 내가 준 거고. 뭘 안 가져왔다 그랬지? 실수야. 17번이 뭔데? 그거 맞아. 다시. 시험지 다 찍으셨나요? 자, 지우야, 너는 몇 개 틀렸냐? 3개. 응, 내일 봐. 3시 이후 몇 개? 내일 봐. 3시 이후. 너 몇 개? 내일 봐. 3시 이후. 너 몇 개? 미쳤다. 뭐야? 하나, 둘, 셋, 넷, 5. 와. 뭐야? 저기 죄송한데 이거 3개 이거만 맞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2개를 틀린 거예요, 그죠? 우리 항상 그렇게 해왔죠.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그죠? 친구도 오는데 내일 봬요, 3시 이후.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재우야, 너 태영이랑 친해? 애매해? 잘 알아? 잘 알지는 않아? 모르는 부분이 많아? 학교에서 되게 잘생긴 친구로 일컬어지는 아이야? 그런 편이야? 아니, 평일에 이제 주훈이라는 친구가 오는데 주훈이가 태영이를 너무 질투하는 거야. 자꾸 태영이가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너무 착하다고 진짜 너무 질투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궁금했어. 저 아이 어떤 아이일까? 우리 문학을 볼게요.
별에는 밤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항상 시를 공부를 할 때 다룰이 왜 얼굴이 죽었어? 괜찮아? 시를 공부할 때 화자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를 이제 통으로 한번 읽어보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시가 짧을 때는 그냥 통으로 쭉 읽어도 이게 분석이 다 돼요. 상황 파악이 돼요. 근데 별에는 밤 같은 경우에는 시가 너무 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연마다 상황을 좀 찾으면서 내려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시가 작가가 윤동주잖아요, 여러분들. 윤동주 작품이 나왔을 때는 이 작품 자체도 중요하지만 윤동주라는 사람에 대한 거를 좀 알고 들어가시면 훨씬 편해요. 우리 동주 오빠는 연세대 국문과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일제강점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한번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 얘가 아니라 윤동주가 일제강점기 사람인데 대학생이란 말이야. 요즘에야 연세대든 연세대가 아니든 이제 20살이 되면 대학을 가는 인구가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이때는 대학생이라는 것 자체가 좀 특별한 사안이었겠지? 그치? 근데 조선은 지금 나라를 잃은 상태야.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조선에서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친구들 중에서 막 이렇게 막 삭제당하면서 검열당하면서 기자나 그런 걸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얼빈이나 뭐 저기 상하이 같은 데로 독립운동을 나가는 사람도 있었겠지.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각자 길을 따라서 고생하는 와중에 자기는 공부를 하잖아. 그럼 그때 이제 윤동주가 느꼈을 감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부끄러움이나 아니면 내가 계속 이렇게 앉아서 지루한 공부를 하는 게 맞나? 라는 회의감? 좀 그런 것도 들었을 거고. 근데 그러면서도 본인 전공이 국문이고 이런 문학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름다운 작품 활동은 했을 거야. 그지?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윤동주의 작품에는 항상 나오는 게 좀 성찰, 반성, 그리고 내 자아를 내가 마주보는 거 이런 내용이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럼 내 자아를 내가 마주보고 나를 성찰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 나왔다면은 당연히 명시적 화자일 수밖에 없겠죠. 여기 나라는 글자가 있기는 한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별에는 밤이 아니라 다른 작품이 나오더라도 그냥 윤동주 작품이면 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일단 나를 찾고 들어가세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상황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칠판이니까 꽉 채워서 적을 건데 여러분들은 1년 옆에다가 이거 쓰고 2년 옆에다 이거 쓰고 3년 옆에다 이거 쓰고 넘어가서 또 거기 위치에 맞게 쓰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이제 1년부터 상황을 봅시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화자가 뭘 하고 있을까요? 화자는 지금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그렇겠죠? 그 다음 2연이에요.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별들을 다 헤일 듯 하대요. 이번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별이요. 별을 보고 있다. (3년인데요)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이 헨다는 말을 여러분들 뭐 샌다, 별을 헤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아침이 오기 때문이다.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다.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를 주고 있어요. 뭐에 대한 이유? 별을 다 못 세는 이유. 그냥 그대로 적을게요. 별을 다 못 세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다. 이유 몇 개? 이유 몇 개? 이유 3개. 그 다음 4연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쪽 페이지에다가 필기를 하시면 돼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화자 입장에서 행동을 따라 하자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별을 이렇게 딱 보면서 추억, 사랑, 뭐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 이렇게 별을 하나씩 짚으면서 생각한 거겠죠?
그죠? 별을 하나씩 보면서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공통점이 뭐냐? 추억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쓸쓸함, 시, 엄마 이런 것들은 좀 이 나에게 어떤 것들인 것 같으세요? 좀 대충 두루뭉술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보고 싶은 거, 그리운 거, 아름다운 거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별을 하나씩 보면서 그리운 것들을 떠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5연으로 갈게요. 5연에 가시면은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같이 있었던 친구들 패경옥 이런 뭐 이국적인 이름, 중국 이름, 벌써 애기 엄마가 된 계집 애들의 이름,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처럼 하찮은 그런 동물들, 작고 힘없는 동물들,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본대요. 좀 배운 티가 나죠? 보면은. 5연에서는요. 4연에서는 뭉뚱그려서 사랑, 쓸쓸함, 시 이랬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줄글로 구체적으로 막 이것저것 구구절절 알려주죠. 그럼 그렇게 쓸게요. 위에서 언급했던 대상들의 구체적인 이름. 위에서는 그냥 별 하나의 동경 이랬는데 여기서는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이름과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름을 불러보고 있다. 근데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대요. 이네들이라 하면은 위에서 언급한 그리움의 대상들일 텐데 얘네들은 너무나 멀대요. 마치 어떻듯이 별이 멀듯이. 이 그리운 것들이 너무 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마치 뭐처럼? 마치 별처럼. 그다음에 다음으로 가시면 여기까지가 7년이에요. 그다음에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이제 그리운 것들의 이름을 막 부르다가 그 다음에 부른 게 엄마야. 근데 엄마가 지금 북간도, 그러니까 저기 윗지방에 계시다, 멀리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를 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엄마를 그리워함.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하는 행동을 그대로 적을게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냐? 언덕 위에다가 이름 썼어요. 이름 쓴 다음에 흙으로 덮었어요. 그냥 이거 하고 있죠. 언덕에 이름을 쓰고 흙으로 덮었다. 이게 행동이야. 근데 우리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언제 이름을 쓰냐면은 이게 내 물건이라고 얘기할 때 그때 이름을 써요. 내 책이나 내 필통에 이름을 쓴단 말이야. 그리고 학습지 같은 걸 제출할 때, 숙제 낼 때 이름 쓰시잖아요. 이게 내 거라는 의미, 나를 드러내는 행위죠. 근데 나를 드러내는 행위를 한 다음에 나를 드러내놓은 것을 덮었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어떤 감정을 느낀다는 것 같아요. 나를 드러낸 다음에 그걸 내가 가려, 덮어버려. 그럼 이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야? 부끄러움? 부끄러움 좋네. 떳떳하지 못하다, 부끄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름을 쓴다는 행위가요. 시에서 어떤 의미냐면 이름을 쓰면은 내 눈에 내가 보이잖아요. 내가 나를 마주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같은 행동으로 거울 보기가 있습니다.
이름 쓰기, 거울 보기. 나를 마주하는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구현인데요.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벌레가 이름이 부끄러워서 운다 이랬는데 부끄러운 거 벌레 아니죠. 부끄러운 거 본인이죠. 사실 화자 얘기죠, 이거. 본인 감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년인데, 마지막 년 가시면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요, 무더미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이 묻혀있던 그 언덕, 아까 전에 흙으로 덮어버렸잖아요. 그 언덕 위에 자랑처럼 풀이 날 거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봄이 오면요, 적어도 지금은 내가 내 이름에 부끄러움을 느끼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이름이 되게 자랑스러워질 거다. 그런 희망을 그리는 말인 거죠. 봄이 오면 내 이름이 자랑스러워질 것이다.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을 나왔어요. 가을은 배경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시간적 배경일까요? 공간적 배경일까요? 가을이니까 시간적 배경이겠죠? 근데 정말 구체적인 계절을 알려줬기 때문에 계절적 배경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 계절이 4가지가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각각이 드러내는 어떤 시의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봄 같은 경우에는 추웠던 날이 풀리면서 꽃이 피어나고 겨울잠에 빠져 있었던 뭐 개구리나 이런 애들이 깨어나는 그런 계절, 한마디로 생명이 만들어지는 계절이에요. 근데 반대로 겨울은 딱 이 생명들이 소멸하는 계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무들이 죽고 꽃이 지고 막 다 없어지고 눈으로 덮이고 춥고 이런 좀 힘든 계절, 죽음의 계절이고요. 여름이랑 가을 생각하시면은 여름은 굉장히 짙은 계절이에요. 봄이 심화되면 여름이 되는 거죠. 매미가 울고 초록색의 녹음이 쫙 깔리고 덥고 햇볕이 자결하는 그런 계절이죠. 그리고 가을은 어때요? 그렇게 자결을 하다가 점점 추워지는 계절이에요. 가을부터 우리는 이제 단풍이 빨갛게 물들고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을은 이제 소멸로 다가가는 계절이고 분위기로는 쓸쓸한 분위기를 줘요. 근데 여러분들 쓸쓸한 분위기 가을이라고 해서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예를 들어 뭐 다른 시에서 가을에 홍시가 빨갛게 익었다, 이걸 임한테 주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의 시가 나왔다고 쳐봐. 그럼 그때도 가을이 쓸쓸함일까? 아니겠지. 그때는 가을이 이제 풍요로움을 주는 계절이 되겠지, 그때는. 그래서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외우시는 마시고요. 그냥 이런 느낌의 분위기가 있다. 근데 지금 요 화자 같은 경우에는 가을 하늘을 보면서 그리운 과거를 떠올리니까 굉장히 정적이고 고요하고 이 쓸쓸한 분위기가 맞아떨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다음,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에 있는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제목이 별에는 밤이잖아요. 별에 일단 체크를 해두세요. 근데 여기까지 읽었을 때 별이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읽어봐야 이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요, 이제 다 못 세는 것은요 하면서 3가지의 이유가 제시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너무 쉽게 아침이 오기 때문이다. 이건 뭐 화자가 어찌할 수 없는 거죠. 현실적 제약입니다. 두 번째,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다. 이건 화자가 아직 마음의 여유를 가진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직 나의 청춘이 끝나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 넘기시면 별 하나의 추억, 별 하나의 사랑, 별 하나의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추억은 굳이 따지자면 시간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과거에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은 언제 있어요? 지금 사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쓸쓸함은요? 지금 계절이 가을이잖아요. 지금이에요. 동경은 뭐예요? 동경이라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인데 그걸 되게 좋아하면서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미래에 가 있는 생각인 거예요. 시랑 어머니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빼고. 그럼 이제 요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 사실 뭐 뒤에 있는 시 내용에 대한 스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굉장히 그립고 아름다운 것들을 떠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제 형식적으로 보자면은 우리 배운 내용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일단 별 하나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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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하나에 뭐. 지금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약간씩 변화를 주고 있어. 그럼 우리 이거 계속 뭐라고 배웠어? 반복과 변주라고 계속 배우고 있지. 그치? 근데 문장이 지금 비슷한 문장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 그러니까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비슷한 통사 구조의 반복, 이런 말도 그대로 쓸 수 있고 지금 시어가 연달아서요. 그 위치의 그 내용, 별 하나의 무엇과 별 하나의 무엇과 별 하나의 무엇과 딱딱딱딱 뭐 되고 있는 거야? 대구를 이루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억, 콤마, 사랑, 콤마, 동경, 콤마, 쓸쓸함, 콤마, 어머니, 콤마 줄줄줄 나열하는 거 우리 무슨 법이라고 배웠어요? 무슨 법이야 나열하는 거? 저런 열거법이라고 배웠죠. 얘네들을 통해 뭐 하고 있어? 얘네들을 통해 뭐 하고 있어? 리듬감을 만드는 겁니다. 됐지요? 그러면 우리 다시 이제 2연으로 한번 가볼래? 별을 보고 나서 별 하나의 추억, 별 하나의 사랑, 별 하나의 쓸쓸함 막 이러고 있다. 그럼 뭐야? 이 별이라는 거는 과거 회상의 매개물이 되겠네. 이 별 때문에 이 화자가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거야. 자, 이연에 이거 쓰셨죠? 자, 다음 연 한번 읽어볼게요.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보고 있어요. 엄마를 지금 부르고 있네요. 그죠? 이 시적 대상을 데리고 와서 이 시적 대상을 청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청자한테 뭐 하고 있어요? 말을 건네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초등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친구들의 이름, 패경욱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 벌써 애기 엄마가 된 여자애들의 이름, 가난한 이웃들의 이름, 작은 동물들의 이름,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같은 시인의 이름을 불러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뭐 이름,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됐으면 뭐예요? 일단 반복이 됐으니까 반드시 운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리듬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 부분이 좀 특이하죠, 여러분들. 원래는 이제 다 조금 쓰고 엔터 치고 조금 쓰고 엔터 치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줄글로 나왔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산문이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산문시라고 하면은 그냥 산문으로 시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산문시는 아니잖아. 그냥 이 부분에만 산문2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만. 근데 산문으로 했다고 해서 절대 뭐 운율이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산문이지만 분명 운율은 만들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죠. 산문체를 써가지고 뭐 어땠냐고, 무슨 효과를 냈을까, 이게 중요한데, 우리 여기 만약에 읽어본다고 하면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헉, 별이 아스리 멀듯이. 그리고 여기를 읽는다 치면은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숨을 쉴 타이밍이 있단 말이야. 속도가 느려. 근데 이렇게 줄글로 써놓으면은 줄줄줄줄줄줄줄 읽게 돼. 그럼 사람이 자연스럽게 호흡이 빨라진다. 왜 호흡을 빠르게 하고 싶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정서가 어떤 정서야? 과거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 그리움의 정서를 같이 고조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호흡이 빨라짐에 따라 여기 요 연에 담겨있는 정서가 같이 고조되는 거야. 같이 올라가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이름을 불러봤는데요. 이네들은, 위에서 언급한 이 그리움의 대상들은 너무나 멀리 있대요. 마치 별이 아스리 멀듯이. 일단 문장의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도치가 된 거고요. 별이 아스리 멀듯이 이래요. 그죠? 내가 그리움의 대상들이 멀리 있는 것처럼 그리움의 대상들이 멀리 있는 것이랑 별이 멀리 있는 것이 어떻다?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요게 보조관념이라면 뭐 요게 원관념이 되겠죠. 그죠? 직접적으로 빗댄 거고요. 직접적으로. 그럼 이게 무슨 법이에요? 직접적으로 빗댔으니까? 그럼 뭐 직유법이겠죠. 다음,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어머님, 여기 아까랑 똑같아요. 어머님 청자 설정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멀리라는 말, 그리고 북간도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화자와 대상 간의 거리감을 늘리고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그립거든요. 그리운 정서가 드러나는 거고,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서, 바로 밑에 알려주네요. 무엇인지 그리워서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을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린대요. 그냥 이거 한번 물어볼게. 언덕에, 다류라, 언덕에 별빛이 내리면 네 보기에 어떻냐? 고민해야 되냐? 언덕에 별빛이 쏟아진 거 네가 보기에 어떻냐? 밝아. 그 이쁘냐 추하냐? 이뻐요. 그죠? 이뻐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근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 아까 전에 얘 계속 무슨 말 하고 있냐면 그리운 거 얘기하고 있어. 별 보면서 그리운 거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그 이네들은, 그 그리운 것들은 너무나 멀리 있대. 별이 멀리 있는 것처럼. 그럼 결국 그 그리운 것에 이 화자는 닿을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근데 닿고 싶지. 근데 닿을 수 없지. 우리가 갖고 싶지만 그렇게 가질 수 없는 거, 결국에 닿을 수 없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이상이라 그래. 이상적 가치라 그래. 그지? 그럼 우리 앞으로 과거를 이상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별의 의미에 과거 회상의 매개체도 되지만 화자가 닿고 싶어 하지만 결코 닿을 수 없는, 멀리 있는 완벽하고 멋진 이상적인 가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러한 별빛이 내린 언덕 위는 상당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별의 의미를 이렇게 딱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마저 읽어볼게요.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을 써보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내 이름을 써보는 행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나를 마주하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성찰이라고 부르죠. 이건 성찰행위예요. 근데 성찰을 해봤더니 그 결과가 별로 안 좋았나 봐요. 부끄러움, 뭐 떳떳하지 못함, 뭐 자책감, 죄책감, 뭐 그런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밤을 새워 우는 벌레, 여기 부분 잠깐 객관적 상관물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자, 다류라 선생님이 되게 자주 하는 얘기거든? 시에서 화자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다 뭐라 그래? 화자를 제외한 것들을 다 뭐라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시 배울 때는 화자도 찾지만 밑에 쭉쭉쭉쭉 나열해서 이것도 쓰잖아. 대상이라 그러죠. 기억나요? 대상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근데 이 수많은 대상 중에서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존재들만 따로 빼가지고 상관물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벌레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면은 부끄러움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시에서는 인간만이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곤충, 이런 미물들은 감정을 느낄 수 없단 말이야. 다만 소리를 낼 뿐이야. 벌레는 원래 밤에 울어. 그러니까 정확히는 우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지. 그렇게 살도록 설계가 된 생명체니까. 근데 지금 화자의 마음이 부끄럽죠? 화자의 마음이 안 좋죠? 그러니까 소리내는 벌레 보면서 우는 벌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해서 이 시적 대상들 중에서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존재들을 따로 빼서 상관물이라고 부르는데 그 상관물들은 사실 화자의 감정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게 포인트야. 그래서 그런 애들을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화자가 이런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이 대상이 이렇게 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이 대상과 감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에는요 다시 세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여기서 다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객관적 상관물의 세 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감정이입만 알고 넘어갈게요.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 감정이입은요. 그 상관물이 감정을 느낀다고 내 감정을 더 씌우는 거, 내 감정을 투영하는 거, 내 감정을 이입시키는 걸 의미해요. 보통 딱 이런 형식으로 나와요. 딱 이런 형식으로 나와요. 우는 벌레, 뭐 우는 새, 이렇게 나와요 정말. 그래서 상관물이 감정을 표현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경우에는 여러분들 객관적 상관물이랑 감정이입, 줄여서 앞으로는 객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객상이라는 거를 좀 찾을 줄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이게 다 화자의 감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냥 상황만 두고 봤을 때는 벌레가 부끄러운 이름이 슬퍼서 우는 거겠죠. 근데 어떻게 울어요? 밤을 새가면서 울어요. 밤에 일단 체크만 해두시고 뒤에서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슬피 우는 얘기, 부끄러운 얘기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나가 딱 나왔죠? 한번 전환이 될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좋은 얘기를 할 거예요. 위에서 나쁜 얘기하고 그러나 박았으니까. 이제 시의 흐름이 한번 전환된다 그래서 시상의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가정하고 있어요. 봄이 오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요. 겨울은 갈등의 현실이고 저 혼자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봄은
이제 뭐 희망찬 미래일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 작가가 화자가 실제 작가가 처한 시대가 일제강점기임을 생각했을 때 그대로 다르게도 볼 수 있겠죠. 겨울이 뭐야? 일제 치하의 현실. 봄이 뭐야? 광복 이후겠죠. 아무튼간에 이렇게 봄이 오면요, 좋은 시대가 도래하면은요,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 무덤이라는 거는 우리가 죽을 때 관짝 들어갈 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이 의미하는 거는 죽음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런 죽음의 공간에 잔디가 피어난대요. 그러니까 생명이 탄생한대요. 그럼 우리는 죽은 게 살아나는 거니까 부활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이름이 묻힌 언덕에도 이렇게 생명력 가득 부활하는, 지금은 내가 거꾸라져 있지만 이렇게 딱 자랑스러운 내가 되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대로 문장으로 해석을 하자면, 현재는 부끄러운 나지만 이런 나를 청산하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자, 여기까지 다 정리가 되셨으면은 이제 다시 작품의 맨 앞으로 가서 과거, 현재, 미래를 제가 좀 체크해 드리려고 해요. 가을이다. 별을 다 헤일 듯하다. 지금 별을 못 쓰는 이유를 알려준다. 이 대목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따지자면은 현재겠죠. 이건 지금이에요. 자, 여기까지 현재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현재. 여기까지가 현재. 쓰셨나요? 그 다음 별 하나의 추억, 별 하나의 사랑. 이제 별을 보고 과거로 들어왔어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과거라고 보셔야 돼. 여기 과거. 계속해서 뭐 여기서는 연결이 되잖아요. 여기도 과거. 여기도 과거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북간도에 계십니다. 여기까지 계속 회상이죠. 과거예요. 그래서 4년부터 여기 7년까지 과거. 그 다음에 별빛이 내린 언덕에다 이름을 쓰는 행위는 지금 하는 거죠. 옛날에 한 게 아니라 지금 한 거예요. 다시 현재로 돌아오세요. 밤새 우는 벌레도 마찬가지로 지금이에요. 현재예요. 여기도. 그래서 두 연 여기까지 현재. 마지막 연은 뭐 딱 봐도 미래겠죠. 나중에 봄이 오면 이러면서 얘기를 진행하니까 마지막 연이 미래. 그러면은 지금 시의 순서가 현재에서 과거를 갔다가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거야. 여기서 한번 역순행이 이루어지죠. 만약에 이 시에 관련된 문제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든지 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뭔가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럼 우리가 맞다 해야 돼? 틀리다 해야 돼? 그럴 때는 틀리다고 해야 돼. 딱 구간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물어보면 맞겠지? 근데 여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간다, 순차적이다, 순행이다 이런 말은 다 틀린 말이에요. 아시겠죠? 좋아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자, 1에서 3년까지의 별, 과거 회상의 매개체였고요. 그 다음에 4에서 7년의 별, 뭐 이런 저런 그리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지향하는 내적 세계. 그리고 화자가 그리워하는
세계에 속한 아름다운 이름들, 그리고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둘 다 멀리 있어요. 그래서 북간도나 외국 이런 게 또 멀리 있는 거고, 과거 해상 중이기 때문에 또 먼 시간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별의 속성과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별도 어두운 데서 아름답게 반짝이고 너무 멀어서 우리가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신의 그리운 것들이나 내적 세계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기억하시죠? 상징이든 비유이든 두 대상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밑에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별은 과거 해상의 매개체고 화자가 지향하는 내적 세계, 과거 속에 있죠. 그리움의 대상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 가치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화자는 별을 세어보고 있어요. 하지만 쉽게 아침이 와서 이게 뭐였죠? 뭐 현실적 제약, 그리고 내일 밤이 남아있어서 뭐 마음의 여유, 아직 내 청춘이 다하지 않아서 뭐 미래의 희망, 이러한 이유로 다 세어보지는 못한다면서 뭘 떠올려요? 계속해서 과거를 떠올리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 별 하나에 뭐, 별 하나에 뭐, 별 하나에 뭐 이런 식으로 반복과 변주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아까 봤던 또 중요한 거였죠. 이름을 흙으로 덮어버리는 행동, 그리고 부끄러운 이름에 대해서 슬퍼하는 행동, 이런 행동들, 화자 자신이 당당하지 못하다는 거, 그래서 그런 자신을 반성한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름자를 써보는 행위는 내가 나를 마주하는 행동이라 그랬죠? 그죠? 자아 성찰의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내가 성찰을 했는데 흙으로 덮어버렸다는 점에서 뭐 부끄러움, 자책감, 반성의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벌레로 인해 화자의 정서가 강조되는 효과가 발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벌레 때문에 화자의 정서가 강조가 됐기 때문에 벌레는 객상이다.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셨을 때 이 벌레는 화자의 감정을 대신해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감정 투영 혹은 감정 이입 이런 말을 쓴다고 했어요. 마치 사람인 것처럼 감정을 표현했기 때문에 의인화를 시켰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감정이입이 쓰였으면 무조건 의인화가 된 건가요? 네. 기억하셔야 돼요. 감정이입이 들어갔으면 무조건 의인화가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밤이랑 겨울 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뒤에서 밤 본다고 했죠. 이 밤이나 겨울은 그냥 딱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고난, 시련, 어두운 현실, 부정적인 온갖 나쁜 말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거를 풀어드리는 겁니다. 벌레가 부끄러운 이름이 슬퍼서 밤을 새워 울었다는 점에서 밤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현재의 화자가 처한 부정적인 시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밤이라서 나쁜 게 아니라요. 벌레가 밤새워서 울었기 때문에 밤이 부정적인 시어인 거예요. 그러나라는 시어를 통해 시선이 한번 전환이 돼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되면은 어떤 미래가 와요? 뭐 좋은 미래, 희망찬 미래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겨울은 역시 현재의 화자가 처한 안 좋은 시어겠네요. 봄은 긍정적인 시어인 거고. 그다음에 뭐 파란 잔디랑 풀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는 잔디가 이렇게 피어나요, 그죠? 얘는 어떤 이미지인 거예요? 올라가니까 상승적 이미지를 가진 시어겠죠? 올라가니까. 반대로 만약에 뭐 비 내리는 장면 같은 게 나오면 그때는 하강적 이미지인 거 알아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별에 봄이 오는 상황이 마치 파란 잔디가 생겨나듯 생명이 생성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시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는 알아서 채우실 수 있죠. 아까 이제 연 구분해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 이제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그거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얼른 채우시고 넘어갈게요. 다음 요약인데요. 여기는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실 때 잘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한 번 더 적어드렸어요. 혹시나 이제 필기가 좀 지저분할까봐 공부하실 때 요거 보고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OX인데 아 지우야 너 문학 잘하지? 너 문학 잘하지? 못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누구를 좀 닮고 싶어? 누구처럼 문학을 잘하고 싶어? 응. 다 잘해가지고 모르겠어요. 한 명만 골라봐 대충. 최재우요. 재우야 너를 닮고 싶대. 모험을 한번 보여줘. 1번 계절의 특징을 활용해서 현실 상황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어? 맞아. 봄, 겨울, 가을 다 나왔지. 두 번째, 시상의 극적인 전환을 통해서 주제를 제시했어? 시상 전환 딱 일어나고 나서 한 얘기가 희망찬 미래야. 그럼 이거 주제를 얘기한 거 맞니? 그쵸. 지금은 절망이지만 나중엔 희망찬 미래가 올 거다. 주제 얘기한 거 맞고요. 세 번째, 화자의 내면이랑 갈등 관계에 있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화자의 내면은 지금 되게 아름다워요. 내적 세계예요. 그리워요. 이상적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화자는 지금 혼자서 내적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화자의 정서가 시간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거 맞아 틀려? 아까 얘기했잖아. 아니, 자연스럽게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이 흐를 수 없잖아요. 요런 거 이제 X라고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별은 시적 화자랑 외부 세계를 단절시키는 기능을 한다. 맞아 틀려요? 네, 틀렸고요. 별은 시적 화자가 지니고 있는 현실적 욕망.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재우야 너 좀 문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너 말고 너 잘하는 친구 한 명 추천해줘봐. 태영아 별이라는 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원하는 가치야. 닿고 싶은데 멀어서 닿지를 못하는 이상적인 가치야. 그럼 화자의 욕망으로 볼 수 있어 없어? 닿고 싶어. 못 닿고 있긴 하지만 닿고 싶어. 이것은 우리가 욕구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앞에 현실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잖아. 현실적이라는 거는 지금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욕망, 이 이상적 가치는 시간이 과거네. 그럼 어떻게? 여기가 틀렸겠지. X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태영아, 시인이 처해 있는 일제강점기의 고단한 현실은 작품에서 겨울이라는 말로 형상화가 된대요.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화자는 북한도에 있는 가족이랑 떨어져서 외로운 상황에 있는 청춘, 어린 시절의 추억과 대비되는 삶 살고 있나요? 어린 시절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나요? 그래요? 그죠? 지금이 안 좋죠? 그래서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렇게 좋았는데 너무너무 그리운데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8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9번인데요. 태영아, 이 시에서 화자는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어린 시절 친구를 설정해서 지 얘기를 했다. 아니에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자기 얘기? 엄마. 아주 잘했어.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작품의 청자는 화자의 어머니다. 맞아 틀려? 아, 맞고요. 독자는 이 작품을 보고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화자, 이걸 보면서 아, 나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의지를 다질 수 있다.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맞죠. 그 다음에 화자는 화자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별에 비유해서 그리워한다. 맞아요. 6년은 도치랑 비유를 해가지고 추억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현실을 보여준다. 6년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이 부분인데요. 도치와 비유를 통해 추억과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현실 보여주나요? 네,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연은 산문적인 리듬감이 두드러지나요? 아, 이걸 봐야 하나요? 오연이라 하면은 이제 어머니, 저는 뭐 소학교 친구들 어쩌고 저쩌고 거기죠. 예, 그 산문이기는 하지만 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리듬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피날레 이제 지우가 해줄 건데요. 작품의 마지막 행을 통해 스스로의 희생으로 인해 다가올 조국의 미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화자의 시각 알 수 있었나요? 네. 그랬나요? 상당히 잘못됐네요. 아니요. 자,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자랑스러운 나. 자랑스러운 나를 꿈꾸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에서 뭐 스스로 희생을 이게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희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살려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말하는 미래란 자랑스러운 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은 X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쉬실게요. 그 노래 가사상으로는 이 두뭉탱이까지 배울 거예요. 오늘 이거 두뭉탱이 배울 거예요. 교체 음절 끝소리 규칙 여기부터 분리수거 물난리 유음화 여기까지 배울 거예요. 괜찮죠? 뭐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고된 여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면지를 나눠드렸는데 일단 칠판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제가 시간을 좀 드리면은 이걸 필기를 하고 지우고 수업 듣고 쓰고 지우고 수업 듣고 쓰고 이걸 반복하시면 끝날 것 같은데 아마 한 3판 정도 쓰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쪼록 잘 작게 필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요? 제가 안 드렸나요? 여러분들 의문의 변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문이 뭔지 알아요. 그죠? 의문이라는 거는 뭐 뜻을 구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인데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는 앞으로 분절 의문, 자음 모음에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자음 모음에만 관심을 가지고 따라오시면 될 텐데 말 그대로 우리가 발음을 하는 상황에서 이 의문이 바뀌는 현상들을 배우는 거거든요. 이 현상에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교체, 두 번째가 축약, 세 번째가 탈락, 네 번째가 첨가예요. 근데 이 교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이런 의문이 이런 의문으로 교체되는 거니까 개수를 세어봤을 때는 개수가 안 변하겠죠. 근데 요 3가지 애들은 개수가 변하겠죠. 그래서 축약이랑 탈락은 개수가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첨가는 늘어나겠죠. 축약은요 2개의 의문이 모여서 하나의 의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축약이 되는 거고요. 탈락은 있던 의문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첨가는 없던 의문이 빈자리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4가지 현상을 배울 건데 여기에 가지 몇 개, 여기에 가지 몇 개, 가지 몇 개, 가지 몇 개가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서 교체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교체의 문턱을 여러분들이 잘 넘으시게 되면은 밑에는 그냥 알아서 쭉쭉쭉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사실 교체 하나 배우는 거지만 4분의 1이 아니라 그냥 거의 50% 배운다 생각하셔도 무관해요. 교체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아니야, 색깔을 너무 많이 쓰지 말자. 교체에는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음화가 있고요. 유음화가 있고요. 구개음화가 있고요. 된소리 내기가 있어요. 지우야 이따 시간 줄게. 지금부터 따라서 쓰면은 너 자리가 엉망이 될 수도 있어. 필기 자리가.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자주 시험에 나오는 순서고요. 얘는 모든 음운 변동을 통틀어서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기 때문에 1번이에요. 그래서 바로 1번부터 보실게요. 음절의 끝소리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한 음절에 초성, 중성, 종성이 있어요. 그죠? 그 중에서 이 끝소리인 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종성이죠. 요 끝에 받침이 어떻게 발음이 되느냐를 따지는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줄여서 음끝인데요. 우리 자음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가나, 다, 라, 마, 가, 사, 아, 자, 차, 카, 타, 하, 하, 즈, 스, 으, 뜨, 끄. 요렇게 있어요. 그죠? 이 중에서 가, 느, 다, 란, 물, 빵, 울 얘네들을 대표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친구들은 다 맨 위로 그냥 올라붙으면 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얘기고 가느다란 물방울인데 저기 옆방에 있는 여자쌤은 뭐 가느다란 명박이라고 가르치긴 했대. 근데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음은 가느다란 물방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된다라는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고요. 두 가지를 적어드릴게요. 자, 1번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중성이 7개의 대표음으로 발음된다. 그거를 방금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종성에서 발음할 수 없는 자음은 파열음으로 교체된다. 이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파열음을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파열음이라고 하면은 그 좋은 방법에서 맨 위에 있는 친구들 브, 드,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종성에서 발음이 못 되는 애들은 어떻다? 브, 드, 그로 다 대체가 돼서 교체가 돼서 발음이 된다. 그리고 요 나머지 애들 시온, 뭐 지읒, 히읗 이런 애들은 다 그냥 디귿으로 편입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디귿으로 받침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내용의 그냥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연음 하나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연음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받침이 있고 뒤에 뭐 이게 이음으로 시작하는, 뚫려 있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 이게 이렇게 채워져서 발음이 되는 거. 그죠? 무리 막 이런 식으로 발음되는 거. 그게 연음이거든요. 근데 이 연음의 원리는요.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나누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초성으로 이렇게 옮겨 붙는 게 연음이죠. 근데 이게 되려면은 일단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야겠지. 아무것도 없다는 건 뭐야? 초성이 이응이란 얘기지. 그치? 비어있다는 얘기야. 모음으로 시작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여야 하고 형식 형태소일 때랑 실제 형태소일 때를 우리가 다르게 확인을 해요. 자,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게 형식 형태소예요. 얘가 형식 형태소예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연음을 시켜주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실질 형태소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다음에 연음을 해줘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먼저 형식 형태소라는 거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친구고요. 실질 형태소라는 건 어휘적인 기능을 하는 단어를 얘기해요. 형태소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 이 말을 언제 비슷하게 들었냐면 그 품사할 때 용언에 활용해서 어간이랑 어미 처음 배웠을 때 그때 나왔어. 기억나요? 어간은 이제 어휘적인 의미를 담당하고 어미는 뭐 시제라든지 혹은 뭐 문장의 형태라든지 높임이라든지 이런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이거를 내가 칸을 뚫어가지고 우리가 주간 테스트를 봤었는데 기억이 나요?
뭐 그냥 어렴풋이 기억이 나죠. 안 나시면 진짜 큰일 나요. 나셔야 돼요. 이 형식 형태소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조사, 어미, 접사 이런 친구들이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애들이에요. 이게 형식 형태소예요. 실질 형태소는 뭐예요? 명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어간 이런 애들이겠죠. 예시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단어 중에 부억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이 부억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부억이 됩니다. 그죠? 저 키읔은 위로 올라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부억 뒤에 만약에 핑크 에서라는 말이 왔다 혹은 내부라는 말이 왔다 했을 때 읽는 방법이 좀 달라져요. 부억해서 이 에서는요 품사가 조사예요. 정확히는 부사격 조사예요.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에 들어가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연음을 시켜주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부억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겠죠. 요렇게. 근데 안이에요. 이 안은요 품사를 따지자면은 명사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형태소를 따지면 실질 형태소, 어휘적인 기능을 하는 친구로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음끝을 적용한 다음에 연음시키라 그러죠. 음끝을 적용한 다음에 연음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부어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려울 게 없죠.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냥 의문의 변동과 연음의 원리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갑자기 연음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연음은요 정말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게 여기로 올라붙는 거예요. 음운이 사라진다거나 없던 게 생긴다던가 혹은 음운이 바뀌는 거는 없죠. 음운이 바뀌는 것도 결국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했으니까 바뀐 거지 연음할 때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연음의 원리를 배우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연음이라는 거는 음운 변동이 아니다. 그냥 뭐다? 자리 이동이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적으실게요.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문법 주간 테스트를 그냥 제가 해드린 필기를 그냥 빵빵 뚫어서 낼 거예요. 자, 이제 비음화랑 유음화 볼 건데요. 여러분들, 비음화랑 유음화는요, 인접한 곳에 있는 비음 때문에 비음이 아니었던 녀석이 비음이 되는 거고요. 유음화는요, 인접한 곳에 있는 유음 때문에 유음이 아니었던 녀석이 유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음이 아니었던 게 비음이 된다는 건,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비음, 파열음 이런 것들은 조음, 위치니 방법이니? 방법이지, 그치? 얘네들은 조음, 위치는 안 변해. 위치는 변하지 않고 그 같은 세로줄 안에서 방법만 같아지는 거야. 비음 때문에 같이 비음이 되고 유음 때문에 같이 유음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동화라 그래. 같아진다 그래서. 근데 동화 중에서도 비음이든 유음이든 파열음이든 그런 애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자음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자음 동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비음화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다 써야겠다. 1번이 아니지 이제. 2번. 자, 비음화에는 선생님이 비음화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미음. 요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드브, 비음이 아니에요. 파열음이에요. 파열음이 비음을 만나서 파열음이었던 애가 비음이 된다. 두 번째, 리을, 비음이 아니에요. 유음이에요. 얘네가 비음을 만나서 비음이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리을이랑 그드브가 만났을 때 일단 리을이 니은이 돼. 이게 1차. 그 다음에 그드브가 응느무가 돼. 2차. 그래서 둘 다 비음화가 돼버리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요렇게 봐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예시를 들어야 아마 여러분이 이해를 쉽게 하실 것 같아서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 밥물, 당근, 흙냄새, 그다음에 종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섭리. 뭐야? 섭리, 흰색, 섭리.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보시면은 밥물은 그냥 발음할 때 벌써 밥물이 되죠.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요, 1번 보시면은 그드브가 문을 만나서 응느무가 된다 그러죠. 브가 무를 만나서 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비읍이 인접한 곳에 있는 미음을 만나서 자기도 미음이랑 좋은 방식이 같아지는 거. 비음화예요.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비음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는인데요. 이 당는은 예로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우리가 항상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음끝이라 그랬죠. 그죠? 음끝을 먼저 하고 얘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쌍기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렇게 자음 가로로 썼을 때 올라붙으면 기역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음절의 끝소리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비음화를 시켜주시는데요. 기역이 인접한 곳에 있는 요 니은이라는 비음 때문에 본인이 좋은 방법이 비음이 되는 비음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흙냄새인데요. 이 흙냄새도 지금 이거 받침을 해결을 먼저 해주고 넘어가야 되는데, 얘는요 쌍기역이라는 하나의 자음이에요. 그러니까 기역이라는 다른 자음으로 교체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리을 기역은요 자음이 2개인 거예요. 이걸 겹받침이라 그러는데, 겹받침은 자음이 2개인 걸로 따지셔야 돼요. 그럼 내가 둘 중 하나를 없애고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배웠던 요 5가지 중에서 안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이거 둘 중 하나를 삭제하면 그건 탈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기역 2개 중에 하나를 내가 뺀 게 아니라 얘가 얘로 교체된 거지만, 리을 기역이 기역이 되는 건 내가 둘 중 하나를 탈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교체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음화 시켜서 냄새가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 기역이 인접한 곳에 있는 니은 때문에 좋은 방법이 비음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쓰인 거 비음화. 그리고 여기 이게 쓰인 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여기 요렇게 된 거 비음화. 여기 요렇게 된 거 뭔지 아직 안 배웠지만 탈락. 그리고 요렇게 된 거 비음화. 비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렇게 말을 하면 참 좋겠지만, 가끔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비음하라는 말을 안 쓸 때가 있어요. 동화되었다 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동화라는 말을 가르쳐 드렸고요. 가끔은 교체라는 말을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교체가 한 번 일어났다. 이 경우에는 교체가 2번 일어났다. 이 경우에는 탈락이 한 번, 교체가 한 번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동화에 대한 얘기를 마저 해보고 싶은데요. 동화는요, 우리가 방향으로 따질 수 있고요. 얼마나 동화가 됐냐 정도로 따질 수가 있어요. 얘부터 보실게요. 얘부터 보시면은 지금 얘 때문에 얘가 바뀐 거예요. 맞죠? 얘 때문에 얘가 바뀐 거예요. 이응이 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역행동화라고 합니다. 얘는요, 얘 때문에 얘가 바뀐 거예요. 얘 때문에 얘가 바뀐 거예요. 역행동화라고 합니다. 얘는요, 얘도 얘 때문에 얘가 바뀐 거죠. 얘도 역행동화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가면 역행이에요. 반대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겠죠? 그럼 순행동화예요.
그 다음 동하의 정도에 따라서 또 나눌 수 있다 그랬는데 얘 보시면은 니은 때문에 기억이 이응이 됐어요. 그러면은 좋은 방법은 니은이랑 똑같이 비음이 됐지만은 아예 그냥 니은이랑 똑같은 음운이 된 건 아니죠. 그죠? 완전히 동화가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불완전 동화라고 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방법이 같아지기는 했어요. 니은이랑 같아지기는 했는데요. 똑같은 자음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얘도 불완전 동화라고 불러요. 하지만 반면에 반물 같은 경우에는 좋은 방법도 같아졌지만은 아예 그냥 똑같아졌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완전 동화라고 부릅니다. 됐죠? 여기까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갈게요. 이만큼이 이제 1번에 대한 예시였어요. 이제 2번으로 갈게요. 종로인데요. 이 종로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리을이 미음이나 이응 만났을 때 니은이 된다. 이 리을이 미음이나 이응을 만났을 때 니은이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얘도 비음한데요. 방향 한번 따져볼게요. 얘 때문에 얘가 변했죠. 얘 때문에 얘가 변했죠. 순행동화. 완전히 똑같나요? 그러지 않죠. 불완전동화. 이렇게 될 거고요. 일단 마지막 3번 한번 볼게요. 섭리예요. 섭리는요. 2번에 걸쳐서 비음화가 일어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리을이 그드브를 만났을 때 리을이 니은이 돼야 돼요. 리을이 그드브를 만났을 때 리을이 니은이 돼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섭니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드브가 응느무가 돼야 돼요. 그드브가 응느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섭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비음화, 이만큼 비음화. 2번에 걸쳐서 비음화가 완성이 되는 건데요. 방향을 한번 살펴보셨을 때 비읍, 리을이 마지막에 미음, 니은이 돼요. 그죠? 그럼 양쪽으로 다 바뀐 거죠? 이건 순행도 아니고 역행도 아니고 상호동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불완전 동화겠죠. 같아진 게 아니니까 어느 한쪽으로. 그래서 요게 3번에 대한 예시예요. 여기까지 못 받아들이겠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죠. 그죠? 일단 이게 다 이해는 돼요. 뭐 딸딸 외우진 못했더라도 우리 이해는 돼요. 요게 이해가 된 다음에 막상 문제를 푸시려고 하면은 이제 문장 때문에 사람이 돌아요. 문장이 정말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을 제가 하나 써왔어요. 자, 여러분들 요 문장을 한번 꼼꼼히 읽어볼게요. 자, 요게 예시다. 반물이 반물된 게 예시야. 그럼 요거 이렇게 들여다 놓고 한번 볼게. 앞 종성의 파열음, 앞 종성의 파열음이 뒤 초성의 비음, 뒤 초성의 비음에 영향을 받아서 좋은 방법이 같아졌다.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앞 종성의 파열음이 뒤 초성의 비음에 영향을 받아서 좋은 방법이 같아졌다. 둘 다 비음이 됐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얘를 내가 싹 지워. 그러면은 요 상태로 이거는 비음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안 될 수 있어. 왜냐면 얘들아, 얘도 비음하지만 얘도 비음하잖아? 얘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종로. 종로는 우리가 종로라고 발음하기로 했어.
앞종성의 파열음이 아니잖아. 뒷초성의 비음도 아니잖아. 그치? 얼핏 보면은 그냥 비음화에 대한 설명 같지만 어떤 예시 뒤에 설명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요게 바다 대신에 주어가 될 수도 있고 애초에 파열음이 아닌 애가 비음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리을이 니은으로 교체되는 경우에는 파열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1번이 가장 쉽고 가장 많고 기본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밑에 예시 반물로 적으시고 필기하세요. 요거 적으시면 돼요. 제 유음화 적는 동안에. 유음화는 진짜 요거 1번 요만큼이 다예요, 여러분들. 그 비음화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자음은 좀 몇 가지가 있었지만 유음화는 무조건 니은이 리을이 되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딱 요렇게만 설명이 되고요. 예시를 봐도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칼날 보시면은 칼날 이렇게 발음하죠. 여기 니은이 인접한 곳에 있는 리을 때문에 본인도 리을이 되는 거고, 분리, 읽을 때 분리라고 읽으시죠? 니은이 인접한 곳에 있는 리을 때문에 리을이 된 거예요. 비음화는 이렇게 완전 동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좋은 방법만 같아지는 불완전 동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치? 근데 유음화는 무조건 똑같이 되잖아? 그럼 유음화는 어떤 상황이든 완전 동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겠죠. 맞겠죠. 얘는 무조건 완전 동화가 일어나고요. 다만 방향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칼날, 얘 때문에 얘가 바뀌는 거니까 얘는 순행동화고, 얘는 이제 얘 때문에 얘가 바뀌는 거니까 역행동화겠죠. 그래서 유음화는 완전 동화다. 그냥 니은이 리을로 바뀌니까 그냥 아예 완전 동화고요. 방향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외가 있다인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셨을 때 니은이 리을이 되고 니은이 리을이 되고 같이 이렇게 니은이랑 리을이 붙어있게 되면은 둘 다 리을이 된다. 이게 규칙이잖아. 이게 공식이잖아. 근데 때로는 니은이랑 리을이 같이 있었는데 니은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 예외의 어떤 규칙은 없고요. 그냥 그렇게 발음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발음을 해와서. 그 예시로 이제 상견례를 포함해서 몇 개가 좀 있거든요. 뭐 의견난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니은이랑 인접한 곳에 리을이 있는데 상결례 이러지 않고 상견례 이러죠. 그래서 이따가 요거 말고 많은 예시들을 책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런 애들도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유음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구개음화까지 필기를 할 거거든요. 네 번째 구개음화 보실게요. 구개음이라는 거는요, 그 입천장 소리를 한자로 쓴 거예요. 우리가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입천장 소리인 구개음이고 지읒이랑 치읒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음절을 아까 전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얘는요. 이 자리에 디귿이랑 티읕, 디귿이나 티읕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붙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 중성이 이나 반모음 이인 경우, 근데 얘는 참고로 형식 형태소. 여기는 이제 비어 있어야 되고요. 여기 이렇게 비어 있어야 되고요. 여기가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이 친구들이 지읒이나 치읒으로 교체되는 게 국예음화예요. 요거는 이제 예시를 보시면 바로 납득이 돼요. 들어드릴 만한 게 해돋이랑 같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봅시다. 자, 이런 경우에요. 지금 받침에, 그러니까 종성에 자음이 있는데 뒤에가 이렇게 뚫려 있어. 여기 종성 받침이 있는데 뒤에가 이렇게 뚫려 있어. 이런 경우에는 연음이 된다 그랬는데 그 연음이 될 때 형식 형태소일 때랑 실질 형태소일 때가 다르다 그랬어. 그치? 기억나지, 다류라? 형식 형태소일 때는 연음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 니 필기한 거 봐. 형식 형태소인 경우에는 뒤에가 뚫려 있을 때 연음이 어떻게 이루어진대? 일 때 연음이 바로 이루어진다 그랬지. 근데 실질 형태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대? 먼저 연음하기 전에, 그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넘어가야겠는데, 근데 국예음화의 조건은 애초에 형식 형태소야.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연음이 돼야겠지. 해, 도, 디, 가, 티. 자, 이제 드디어 디귿이랑 이가 만났어. 티읕이랑 이가 만났어. 이제부터 국예음화 적용 여부를 따져보는 거야. 이게 형식 형태소가 맞는지. 근데 아까 우리 맞다고 판단했지. 해, 돛, 이라는 단어에서 해, 실질적으로 해야. 돛, 돋는다는 의미야. 이는 뭐야? 요걸 명사로 만들기 위한 접사야. 그 다음에 같이, 갓이랑 이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어느 쪽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 갓에 있겠지. 그지? 물론 가치는 이게 통째로 조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그래서 얘는 국예음화가 됩니다. 해, 도, 지. 디귿인 경우에는 지읒으로, 티읒인 경우에는 치읒으로. 요렇게 적용되는 게 바로 국예음화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끝이에요. 오늘 필기할 내용은 여기 4번까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요거 나머지 마저 필기해 주시고 요거 필기 다 끝나시면은 이제 책 펴실게요. 국예음화요? 이따가 친구들이 보여준대. 아 그래요? 보여준다던데? 안 그래도 너 뒤에서 걱정 많이 하더라. 자, 우리 책 한번 볼게요. 펜 하나 딱 들고 책 보면 돼. 일단 알아들으실 때는 우리가 했던 필기, 오늘의 수업 내용을 토대로 이해는 하는 거야. 그걸로 암기도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말대로 나올 거야. 여기 이렇게 몇 항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충분히 이해가 기반되지 않고 몇 항부터 냅다 읽어버리면 이게 공부를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단 요 책을 보기 전에 충분히 필기를 공부하신 뒤에 책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뭘 봐야 될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부가 다 끝났다고 칩시다. 우리 필기 다 공부했어요. 이제 여기 펴겠죠? 우리 공부한 거 일단 교체였어요. 교체해서 우리 된소리대기랑 이모음 역행동화 아직 안 배웠는데 된소리대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 이모음 역행동화는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따로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사이소리 현상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좀 몇 개는 따로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교체입니다.
설명한 그대로 나와 있죠. 음절 끝에 위치한 자음이 가느다란 물방울 중 하나로 소리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교체가 된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되는 거는 예시. 예시 많이 보세요. 예시. 저는 이제 예시를 한두 가지밖에 못 들어줬잖아요. 여기 보시면서 예시를 많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이미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연음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 조항들을 읽으시는 게 좋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말에 익숙해지는 게 다음 순서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읽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고 여기도 써 있어요. 이제 겹받침은 교체가 아니다. 이런 말 다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보셔야겠죠? 자, 여러분들 비음하나 유음하나 이런 것들은 이러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제가. 근데 된소리 대기는 규칙이 너무 많아요. 제가 봐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드브가 그드브즈스를 만나서 끝드브가 된다 이런 규칙도 있고 어감 받침 니은이랑 미음 다음에 오는 어미의 첫 소리가 그드스즈면 끝드스즈로 발음한다 이런 규칙도 있고 어감 받침 리을 비읍이랑 리을 티에 결합하는 어미의 첫 소리 그드스즈는 끝드스즈가 된다 이런 규칙도 있고 한자어 리을 뒤에 오는 드스즈는 뜨스즈가 된다 이런 규칙도 있고 관형사형 을 뒤에 연결되는 그드브스즈는 끝드브스즈가 된다 이런 현상도 있어. 근데 이거 어떻게 다 외울 거야? 그치? 다 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은 된소리 대기를 공부할 때는 일단 추천드리는 방법이 된소리 대기가 됐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 수 있어. 그치? 딱 읽어봤을 때 여러분들 이거 읽어봐. 닭장 이렇게 읽잖아. 꽃다발 읽어봐. 꽃다발 이렇게 읽잖아. 그럼 일단 요 결과를 가지고서 되짚어서 원리를 찾는 거야. 되짚어 보니까 꽃다발, 이 파여름이랑 파여름끼리 만나가지고 된소리가 일어났구나. 읍조리다. 파여름이랑 파여름끼리 만나가지고 읍조리다가 됐구나. 이렇게 거꾸로 공부를 하실게요. 가장 유명한 국밥이고요. 그 다음에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에 결합하는 어미의 첫 소리. 얘도 마찬가지야. 어감 받침 니은 미음이라고 하지. 자, 신발을 신다. 이렇게 읽네? 신다. 맞아. 다시 돌아서 보니까 이거는 용언인데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가 어간이고 여기가 어민데 어간 받침 니은이네. 어간 받침 니은 뒤에 오는 뭐 드스즈가 된소리가 되는구나. 신다. 거꾸로 짚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넓게 핥다. 넓지. 훌쏘. 그 다음 한자어 리을. 가장 우리가 많이 봤던 단어. 갈등. 이런 것들. 리을 뒤에 오는 게 된소리가 됐네? 한자어다. 이거 한자다. 이렇게 되짚어서 공부하시고 다음 관형사형 으을 뒤에 연결되는 얘네. 할 것을, 할 바를, 할 적에, 갈 때가, 할 수는 얘네들 다 뭐야? 의존명사지. 그리고 뭐 의존명사 아닌 것도 만날 사람 이런 식으로 다 된소리 되는 거. 관형사형 어미 이제 리을로 끝나는 것들 뒤에는 다 된소리가 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사이소리 현상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비음화예요. 우리 다시 배운 거 나왔죠?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선생님이 이제 아까 필기하면서 말해줬던 거 여기 다 녹아 있으니까 쭉쭉쭉 읽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예시 많이 보시고 어떤 순서로 마지막 최종 단계까지 이르는지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돼요. 다음 유음화예요. 유음화 정말 내용이 적죠. 난로, 천리, 대관령, 할른지, 줄넘기, 칼날 이런 거 그대로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견례 같은 거 있죠. 그게 이제 여기 있습니다. 같은 조건인데 유음화가 안 된 사례. 이렇게 똑같이 만났는데 생살량이 아니라 생산량 이러지. 이런 케이스가 몇 개 있어요.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어떤 단어가 딱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읽을 줄만 알면 돼요. 이번요. 이거는 리을 니은이 만났는데 유음화가 안 된 케이스다. 이거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평소에 읽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비음화였고요. 자, 이 표. 과학적인 표 한번 보실게요. 비음화 될 때
비읍이 미음이 되죠. 디귿이 니은이 되죠. 기역 받침이 이응 받침이 되죠. 여러분들. 이게 비음화예요. 방법은 바뀌는데 발음을 하는 위치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유음화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안 써 있는데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구개음화죠. 공통점이 뭐예요? 내려가요. 그래서 이 표는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발음하기 편리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표가 이런 순서로 만들어진 거예요. 음운 변동이라는 건 애초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화시에 대화하기 편하려고 그런 규칙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표에 그렸을 때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니 이 표는 애초에 아래로 갈수록 발음하기가 쉬워지는구나. 요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위치는 그대로의 방법만 변화가 되는데 구개음화만 이제 방법이랑 위치가 둘 다 바뀌네요. 근데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게 이 구개음화가 뭐 위치가 안 바뀐 거다? 방법이 안 바뀐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선생님도 계시기는 한데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건 학교를 가봐야 알겠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아마 구개음화겠죠. 그래서 구개음화도 예시 많이 보세요. 굳이, 해도지, 받치, 뭐 풀치다, 붙여 이런 것들. 그 모음 이나 반모음 이라는 말을 해서 이제 반모음이 좀 왜 있냐 물어볼 수 있는데 얘 때문에 있어요. 이 붓여에서 요 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만들어질 때 반모음 이에다가 단모음이 만나서 그러니까 반모음에 단모음이 만나서 이중모음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도 구개음화가 적용이 된다는 거는 결국에 이 반모음도 구개음화를 만드는데 한 몫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반모음까지 껴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쭉쭉쭉 잘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서 디귿이나 티읕이 이를 만났는데 구개음화가 안 일어난 케이스를 설명해 준 거예요. 언제겠어요? 이가 형식 형태소가 아닌 경우겠죠. 이는 반드시 형식 형태소여야지만 구개음화가 일어났는데 이가 실질 형태소면 당연히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 예시가 밭이랑 밭이랑 밭니랑이에요. 그 밭이랑 논이랑 할 때 그 이랑이라는 조사랑 밭니랑이라는 그 밭이 이렇게 이랑이라 그러거든. 이게 쏙 들어가는 부분? 밭니랑이라 그래. 그럼 이랑이면 얘는 명사잖아. 그래서 그거랑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내일 봐요, 내일.